나한테 월급 받으면서 애 봐주는 주제에 애한테 이딴 걸 먹여요? 며느리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손에는 손녀에게 주려던 딸기 사탕 하나가 들려 있었죠. 5살 하은이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충치 생기면 어머니가 치과비 내실 거예요? 며느리는 사탕 봉지를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습니다. 월 80만 원.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을 일한 대가였습니다. 그것마저 싸게 부려먹는다며 비웃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죠. 며칠 뒤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인생은 제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행운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딸기 사탕 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5살 손녀 하은이가 두 손을 모으고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미, 딱 하나만. 응? 입에 쏙 넣으면 금방 없어져. 아무도 모를 거야. 응? 하은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사탕 하나를 꺼내 손녀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주겠니? 자, 얼른 먹어. 엄마 오기 전에 얼른.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탕을 오물오물 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온 거였죠. 지연이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사탕 봉지에 꽂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지연이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나한테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애 봐주는 주제에 애 이빨 썩게 이딴 걸 먹여요? 정말 이럴 거면 나가서 남의 집 도움이나 하세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은이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으앙, 엄마 잘못했어. 사탕 맛있단 말이야. 너 조용히 안 해? 어머니, 얘 충치 생기면 그 비싼 치과비 어머니가 다 내실 거예요? 80만 원 받아서 그거 감당이나 되겠냐고요. 지연이가 제 손에서 사탕 봉지를 낚아채 쓰레기통에 냅다 집어던졌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들 민수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무슨 일이야? 집안 시끄럽게 왜 이래? 오빠, 어머니가 또 사고 쳤다고. 하은이한테 설탕 덩어리를 막 먹이잖아. 민수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죠. 엄마, 나 진짜 피곤해. 엄마도 좀 적당히 해. 지연이가 애식단 관리한다고 몇 번을 말해? 엄마가 고집 부리면 나만 중간에서 죽어나는 거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은이를 재우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문도 없는 4평짜리 방이었죠. 원래 드레스룸으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좁은 침대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운영하던 철물점을 정리하니 남은 돈은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죠. 그마저도 병원비와 장례비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엄마, 혼자 적적하게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가 모실게. 그때 아들 부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죠. 그게 이런 생활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에 제가 회사 다닐 수 있어요라며 감사를 표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집안일과 육아를 다 맡게 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잖아요. 노느니 몸 움직이는 게 건강에도 좋다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제 통장에 80만 원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돈 넣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러면 이제 어머니랑 나랑 공식적인 고용 관계인 거죠? 돈 드리는 만큼 확실히 좀 해주세요. 월 80만 원.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대가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인데 돈 계산을 하면 되겠느냐고 생각했죠. 그 돈마저 대부분 손녀 간식과 선물 사는데 다시 썼습니다. 사탕 사건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의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어우, 짜. 소금을 쏟았어요? 하은이 신장 다 망가지면 어쩔 건데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번지르르 해? 기름기가 너무 많잖아요.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하고 요리하세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지연이가 부엌으로 번개같이 달려왔죠. 어머, 이거 내가 아끼는 수입 접시인데. 어머니, 이거 하나에 10만 원 넘는 거예요. 이번 달 월급에서 10만 원 깔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정신 차리시지.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깨진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늘 바빴습니다. 야근에 주말 골프 접대까지. 집에 있어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죠. 엄마, 제발 부탁인데 나 좀 살려줘. 지연이도 밖에서 치이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 엄마가 어른이니까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면 안 돼? 아들은 늘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저는 서운함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녀를 목욕시키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응, 엄마. 나야. 아휴, 말도 마. 시어머니가 또 애한테 사탕 먹이고 사고 쳤다니까. 저는 욕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어떡해. 요즘 세상에 80만 원 주고 이렇게 부려먹을 때가 어딨어. 남부리면 최소 200은 깨지는데 완전 공짜나 다름없지. 그냥 꾹 참아야지 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80이라는 숫자, 그게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맞아, 얘. 우리 지연이가 고생이 많네. 시어머니가 눈치라도 좀 있으면 알아서 기어야 할 텐데 참 답답하다. 그치?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모녀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즘 아이 돌보미 비용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는 걸 전에 들은 적이 있었죠. 저는 그 반도 안 되는 돈에 부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였나? 손녀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싹 텄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삼키며 밤을 보냈습니다. 사탕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벽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하은이 식단표예요. 빼곡하게 적힌 메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유기농 재료로만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었죠. 이 외의 음식은 절대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연이가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유기농 마트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도보로 20분 거리였죠.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면 양손이 저렸습니다.
어머니, 매일 장 보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창피해서 웃음을 지었죠. 아이고,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유기농 마트 물건들은 일반 마트보다 2배 이상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죠. 저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은이가 어느 날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미, 라면 먹고 싶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은아, 그건 엄마 오면 물어보자. 치킨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하은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손녀는 저한테 뭔가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죠.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에 우산이 뒤집어졌습니다. 옷이 다 젖은 채로 현관문을 열었죠. 어머니,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젖은 신발로 왜 들어와요? 하은이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요? 미안해요. 비가 갑자기. 일단 현관 닦으세요. 빨리요. 저는 젖은 몸으로 걸레를 들고 현관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제 방에 들어왔죠. 엄마, 좀 조심하지. 지연이가 얼마나 예민한데. 아들마저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 경로당에서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죠. 순자야, 그건 학대야. 너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니? 영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학대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 진짜야. 나도 10년 전에 똑같이 당했어. 영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결국 나왔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 사니까 편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달라. 하은이 때문에라도 참아야 해. 순자야, 네가 쓰러지면 하은이는 누가 봐. 영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집에 왔습니다. 지연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죠. 어머니가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하죠. 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로 차를 대접했습니다. 지연이 친정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사돈, 우리 지연이가 좀 예민해서요. 이해해주세요. 그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참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연이 친정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퇴직한 고등학교 교장 출신이라고 했죠. 요즘 젊은 부모들 육아가 힘들지. 어른들이 도와줘야 해. 마치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의무라는 투였습니다.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손녀를 재우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 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에 하은이가 제 휴대폰으로 장난을 쳤었습니다. 그때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 늙은이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하는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버텨. 지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월 80이면 요즘 아이 돌보미 비용 반도 안 되지. 골치 아프면 내보내면 되고. 며느리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지연아, 너 참 똑똑해. 그 나이에 무슨 힘이 있다고. 친정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모녀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돌보미 비용 반도 안 되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싸게 부려먹는 늙은이, 골치 아프면 내보내면 되는 사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죠.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엄마가 방에서 쓰러져 있었어.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혈압도 많이 높으시고 불면증 증세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보여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틀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실에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안 와? 회사 일이 바빠서 연차 내기가 어렵대. 민수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내가 쓰러져도 오지 않는 사람. 그게 가족이란 말입니까? 문병 온 사람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어린이집 연장 보육에 맡겼다고 했죠.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셈인가. 병원 복도를 걷다가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죠. 어르신, 잠깐 괜찮으세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가정 내에서 힘든 일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아니, 별일 아니에요. 저는 이 병원 사회복지팀 소속 정윤서라고 합니다. 윤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 눈에 걱정의 빛이 담겨 있었죠. 어르신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며칠 전 청소하다가 가구 모서리에 긁힌 자국이었죠. 이건 청소하다가 다친 거예요. 정말 별일 아니에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물러서지 않았죠. 어르신처럼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쏟아졌죠. 윤서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방에 마주 앉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저는 2년간 있었던 일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사탕 사건, 식단표, 젖은 신발로 들어왔다고 혼난 일, 월 80만 원을 받으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것, 창문도 없는 4평짜리 방에서 잠든 것,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 어머니의 대화가 흘러나왔죠.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윤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예요. 학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이자 경제적 착취입니다. 어르신이 겪으신 일들이 전부 해당돼요. 학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제가 피해자라는 건가요? 네, 어르신은 피해자입니다. 윤서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윤서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다는 것,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다는 것, 원하면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윤서가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민수가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죠. 며느리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셨네요. 인사치고는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하은이 어린이집 데리러 가셔야 해요. 오늘 제가 회의가 있어서요. 저는 아직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죠. 할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눈에도 제 상태가 보이는구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웃는 목소리가 귀에 꽂혔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할 말이 있어.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죠. 나 이 집에서 나가서 살려고 해.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어디 가서 살아? 어머니, 아니 갑자기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 눈에서 뭔가를 계산하는 빛이 스쳤죠. 저희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은이를 누가 봐줄 건데 라는 계산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것 같았죠. 엄마, 조금만 더 참아봐. 하은이가 크면 나아질 거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죠.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녹음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을 나오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가지를 챙기다가 손을 멈췄죠. 갈 곳이 있어야 나가지. 30년 넘게 남편과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정을 돌봤습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년간 받은 육아비 중 남은 돈은 34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서울에서 방을 구하고 생활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죠. 경제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자유도 없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저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요. 갈 곳이 없어서요. 평일 오전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병원 상담실에서 윤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윤서가 서류 몇 장을 꺼냈죠.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 상황이 위기 상황에 해당돼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위기 상황이요? 네. 가정 내 학대를 받고 계신 거잖아요. 주거 지원이나 생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윤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주민센터에서 평일에 취업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어르신 연세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하나씩 적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당장 머물 곳이 문제예요. 심사에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윤서의 말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영희 얼굴이 떠올랐죠. 경로당에서 영희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털어놓으니 영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 빈방 써. 당분간 거기 있어. 아니야, 신세를 어떻게 져.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외로웠어. 네가 오면 서로 도움되는 거지. 영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거절했죠. 순자야, 긴급복지 심사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있어. 그게 뭐 대수냐? 영희의 눈이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영희네 집은 2층 빌라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했죠. 작은 방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야. 편하게 있어. 영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아들 집 드레스룸과는 달랐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뭘. 나도 예전에 너랑 똑같은 일 겪었어. 이해하니까 오히려 편해. 짐을 풀면서 영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아들 내외한테 쫓겨났어. 엄마는 이제 쉬세요 하면서 양로원 보내려고 했지. 영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길로 집 나왔어. 처음엔 죽고 싶었어. 근데 1년 지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나도 이 시간을 버티면 나아질 수 있을까? 며칠 후 영희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순자야, 여기 한번 봐봐.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안에서 여자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죠. 여기가 뭐 하는 데야? 비누랑 양초 만드는 공방이야. 나도 여기서 배웠어. 안으로 들어가니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60대, 70대 여자들이 모여 앉아 웃으며 일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공방 대표라는 오미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영애 씨 친구분이시구나. 반가워요. 미자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유튜브요? 네, 인터넷에서 동영상 보고 따라했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미자 씨가 웃었습니다. 황혼 이혼 후 퇴직금으로 이 공방을 차렸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 기초교육 받아보실래요? 무료예요. 저는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해볼게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틀에 재료를 붓고 굳히고 꺼내는 과정이 신기했죠. 손끝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즐거움을 처음 느꼈습니다. 순자야, 너 손재주 있다. 이거 잘할 것 같아. 영희가 제가 만든 비누를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죠.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이야? 지연이가 육아 때문에 회사에서 경고받았어. 한 번만 와서 하은이 좀 봐줘.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했죠. 미안하지만 이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려 했죠. 순자야. 영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가 무너지면 누가 하은이를 지켜. 먼저 네가 단단해져야 해.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장의 감정보다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지금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일주일 후 연락이 왔죠. 주 3회 평일 오전에 도서관에서 책 정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내가 번 돈이라는 사실이 저를 다시 세상에 똑바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영인의 집에 신세를 진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긴급복지 주거지원 심사에서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정말요? 네. 곧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명단에 오르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영희와 함께 동네 분식집에 갔습니다. 떡볶이를 시켰죠. 영희야, 오늘은 내가 쏠게. 첫 월급 받았으니까. 어머, 순자 씨 큰일 났네. 돈 많이 벌었나 봐. 영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죠.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먹는 밥이었습니다. 이렇게 달콤할 수 있다는 걸 몰랐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영희네 집에서 지낸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르신, 드디어 임대 아파트 입주가 확정됐어요. 정말요? 네. 13평짜리 작은 집인데 다음 주에 입주하실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63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죠. 이사 당일 영희와 공방 식구들이 와서 짐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집들이 선물이에요. 미자 씨가 라벤더 양초를 내밀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라고 했죠.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미자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내 공간이었죠. 공방 일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영희와 함께 순인의 수제 공방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주문이 또 들어왔어. 영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달 매출이 120만 원을 넘었죠. 우리가 해냈다. 영희와 얼싸안고 소리쳤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기분이었죠.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스마트폰을 잘 다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찍는 것도 어려웠죠. 주민센터에서 평일 오전에 운영하는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어머니, 배우는 속도가 빠르세요. 젊은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뿌듯했죠. 경로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혹시 저희 경로당에서 경험담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권유했죠. 어르신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복지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죠.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취급받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죠. 저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꽉 잡았죠. 여기 연락처 드릴게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윤서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그게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죠.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수 이름이 떴죠.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미. 하은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할미 보고 싶어. 할미 집에 놀러 가도 돼? 손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매일 할머니 찾아.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죠. 주말에 손녀만 데려오는 조건으로 만남에 응했습니다. 하은이가 제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죠. 할미 집이다. 손녀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하은이 손을 잡고 세면대로 갔죠. 이거 할미가 만든 비누야. 같이 손 씻자. 우와, 꽃이 들어있어. 하은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눈치 보지 않는 오후를 보냈죠. 할미, 나도 비누 만들고 싶어. 그래, 같이 만들자. 하은이와 비누에 꽃잎을 넣어 장식했습니다. 손녀가 완성된 비누를 들어보였죠. 할미, 이거 엄마 줄 거야.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미소를 지었죠. 집을 나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지역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0대에 새 출발한 여성 창업가라는 주제로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옛 동네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쏟아졌죠. 순자 씨, 기사 봤어. 정말 멋있다. 대단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 처음으로 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영희와 함께 새벽까지 포장 작업을 했죠. 우리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영희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러게. 힘든데 왜 이렇게 좋지? 웃음이 났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죠.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죠. 엄마 미안했어. 내가 지연이 편만 들었어. 처음으로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너도 힘들었겠지.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죠. 그런데 지연이는 요즘 어때? 지연이가 요즘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어.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죠. 그래, 다들 힘든 시기가 있는 거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손녀 하은이는 그새 만 6세가 되어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말도 많아지고 의젓해졌죠. 주말마다 내 집에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공방 일이 바빠지면서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등을 떠밀었죠. 우리 나이에 건강이 재산이야. 무조건 받아.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결과를 받으러 간 날 의사 표정이 심각해졌죠. 어르신 유방 쪽에 의심소견이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초기 유방암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다행히 일기 초반이라 부분 절제 수술로 가능합니다. 항암 치료 없이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저는 암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 병원 다녀왔는데. 왜 무슨 일이야?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영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갈게. 거기 있어. 30분 후 영희가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꼭 안았죠. 순자야, 울지 마. 초기래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그날 밤 영희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죠. 나도 10년 전에 자궁암 수술 받았어. 뭐? 처음 듣는 얘긴데.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 안 했지. 그때 나도 죽는 줄 알았어. 영희가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봐. 이렇게 살아서 너랑 술 마시고 있잖아. 그 말에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영희도 이겨냈는데 나도 이겨낼 수 있다. 수술 일정을 잡아야 했습니다. 보호자 문제가 걸렸죠.
영희에게 부탁할까 하다가 결국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엄마?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왜 이제 말해? 당장 갈게. 민수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엄마 혼자 이런 걸 감당하고 있었어?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울긴 왜 울어? 촉이라잖아. 저는 오히려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조금은 철이 든 것 같았죠.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죠.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윈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보였죠. 어머니, 면목 없어요.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날카롭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지쳐 보였죠. 지연이가 꼭 오겠다고 했어.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무슨 일이 있구나. 하지만 묻지 않았죠.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흐릿한 시야에 사람들이 보였죠. 민수와 지연 그리고 하은이가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할미 아파? 하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호호해 줄게. 손녀가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회복 기간 동안 민수가 번갈아 병원에 왔습니다. 지연이도 몇 번 찾아왔죠. 어느 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회사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지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실적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협력업체한테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감사해서 적발됐어요. 저는 말없이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해고 예정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회사에서 금액에 따라 고소할지 검토 중이래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것도 다 제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에서 죽겠는데 집에서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게 다 변명이라는 거 알아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압박감이 이해되기도 했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힘들어 보였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했던 행동들 다 제 스트레스를 푼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켰죠. 그래, 알았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죠. 엄마, 지연이 결국 해고됐어. 그래. 회사에서 고소하기로 했대.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서 한때 나를 무시하던 며느리. 그 며느리의 인생이 종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통쾌하지 않았죠. 변호사 비용에 합의금까지 하면 저축을 거의 털어야 해. 민수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었죠. 며칠 후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이 할머니시죠? 하은이가 요즘 문제 행동을 보여서요. 무슨 문제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다가 또 혼자 있으려고 해요. 집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은이가 부모의 다툼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불안한 분위기를 아이가 느끼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월급 받으면서 애 봐주는 주제에 저 늙은이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하는데 하지만 손녀 하은이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며느리의 해고, 법적 문제, 손녀의 정서 불안.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지연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 엄마, 무슨 일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작은 아파트에 들어섰죠.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더 심했죠.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해결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거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죠.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과거 일은 내가 잊을 수 없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은이가 힘들어하는 건 외면할 수 없어. 민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변호사 비용에 합의금까지 하면 2천만 원이 넘어. 당장 수입도 끊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돈을 대줄 수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내가 맡을 테니 너희가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 민수와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저는 손가락을 펴며 말했습니다. 첫째, 예전처럼 무급 돌봄은 안 해. 정당한 대우를 해줘. 아들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하은이 앞에서 싸우지 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도 고개를 숙이며 동의했죠. 저는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내 친정 어머니가 나에 대해 한 말도 다 알고 있어.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이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었죠.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연결해 드릴게요. 아들 부부와 함께 주 1회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우리를 마주보며 말했죠. 이 가정에는 오랜 시간 쌓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에요. 상담 과정에서 지연이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완벽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늘 압박하셨거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한테 전가했어요. 정말 나쁜 짓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구나. 조금은 이해가 되었죠.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이의 법적 문제는 2개월간의 협상 끝에 정리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죠. 금액 전부 돌려주고 벌금형으로 끝내자고 했어. 민수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서 총 2,500만 원 정도 들었어. 아들 부부의 저축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죠. 다시 모으면 돼. 가족이 건강한 게 중요해. 아들이 비로소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죠. 지연이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새로 생긴 작은 회사였죠. 연봉은 예전보다 낮아졌는데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하은이랑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손녀 하은이는 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이 전문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죠.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미, 이제 엄마 아빠 안 싸워. 손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공방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저를 반겼죠. 순자야, 네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미안해, 영희야. 이것저것 일이 많았어. 됐어. 건강이 제일이야. 이제 천천히 하자. 암 수술 후 몸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쉽게 지쳤죠. 미자 씨가 배려해 주었습니다. 순자 씨, 주 3일만 나와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공방 식구들의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걸 느꼈죠. 어느 날 공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들어왔죠. 어머니, 제가 포장 일이라도 도울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었죠. 이 비누 향이 좋네요. 라벤더야. 잠이 잘 온대. 하은이 방에 하나 놔둬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 예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요즘 달라졌어. 엄마한테 진짜 미안해하고 있어.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뭔가가 싹트고 있었죠. 용서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아들 집을 나온 지 3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희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죠. 순자야, 우리 공방 3주년이잖아. 파티하자. 파티? 무슨 파티? 뭐 거창한 거 말고 그냥 같이 밥 먹자고. 공방의 가족들과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소박한 잔치였죠. 미자 씨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순인의 수제 공방 3주년 축하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공방은 이제 제법 알려져서 단골 손님도 10명이 넘었죠. 월 매출도 200만 원을 넘기는 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성공하는 거 아니야?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봤으면 사장님인 줄 알겠다. 저도 따라 웃었죠. 손녀 박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만 7세가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할미. 하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미, 나 학교 가면 할미 보러 자주 와도 돼? 당연하지. 할미가 학교 앞에서 기다릴게. 진짜? 약속이야. 하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죠. 며칠 전 하은이와 입학 준비물을 사러 갔습니다. 가방 코너에서 손녀가 분홍색 가방을 집어들었죠. 할미, 이 가방 예뻐? 예쁘다. 이거 사자. 마음껏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새 직장에 적응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어머니, 오늘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아. 다 같이 하니까 금방 했어.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친해진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적당한 거리의 가족으로서 지내는 법을 서로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가끔 내 집에 들러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잊지는 못했죠. 그것이 솔직한 내 마음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왜?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아들이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면 이제부터 잘해.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민수가 눈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주말마다 내 집에 들러 청소나 장보기를 도와주었죠.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아들의 변화가 가장 큰 선물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병원에 갔습니다. 암 정기 검진이었죠.
의사가 결과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제발 소견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병원을 나와 바로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괜찮대. 진짜? 잘 됐다. 영희가 환호했습니다. 그럼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어머, 오늘 영희 씨가 쏜다고? 병원비 아꼈잖아.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삶이 이렇게 가볍게 느껴진 적이 언제였나? 생각이 나지 않았죠. 경로당에서 또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법이었죠. 강당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3살에 새로 시작했어요. 60살이 넘어도 늦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해볼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구나. 가슴이 벅찼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사탕 사건 이후 며느리 인생 종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종친 건 예전에 불행했던 내 삶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인생이 잠시 흔들리긴 했죠. 하지만 그건 지연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켰을 뿐이었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뼈저리게 알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순자야, 네가 대단하다. 그렇게 말해줬을 것 같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다음 날 아침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려는데 문 앞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맨 하은이었죠. 할미, 놀러 왔어. 손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하은이를 안았죠. 이것이 내가 지켜낸 인생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박순자 씨는 63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4평짜리 방에서 울던 여자가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죠. 며느리의 인생이 종쳤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종친 건 예전에 불행했던 순자 씨의 삶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자초한 일로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순자 씨는 복수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킨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참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낸 뒤에야 관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고 함께 해줄 사람도 있습니다. 순자 씨처럼 당신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